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석 거시경제학 챕터 14장 국제수지와 환율, 이번 시간에는 2절에서 환율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라는 것은 두 나라 원화와 달러 같은 게 어떻게 교환되는가, 교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원화와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원달러 환율이라 해서 환율이 1,000원이다. 그렇게 되면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원화를 1원짜리를 1,000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국 자국 통합 표시 환율, 미국 외국 통합 표시 환율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직접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와 1원이 미국의 돈인 달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1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요거를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거를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1원당 1000분의 1달러 이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 표현 방법이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공부할 때 이걸로 할게요.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환율의 변동의 개념, 그런 것들을 한번 살짝 체크해 보시면은요. 환율이 올라갔다. 다른 나라의 달러의 화폐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다 할게요. 저기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저걸로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1달러가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1달러를 하나 구입하려면 1원짜리 1,100개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달러라는 게 사과같이 상품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달러라는 상품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1원짜리 1,000개를 주면 되는 것인데 이제는 1원짜리 1,100개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사과의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비싸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 것이고 사과의 가치,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환율이 올라갔다.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달러의 가치는 달러가 강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먼저 생각하시고 밑에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1달러를 얻는데 900원만 주면 이제 달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싸지는 것이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와 강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라고 하면은 환율이 올라갔다. 환율이 바로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환율, exchange rate 이렇게 쓸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정환율 제도가 있고 뒤에 변동환율 제도가 있는데 자, 이러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요. 환율이 고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 자체가 평가절하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 달러가 저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환율이. 그러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라는 걸로 표현하고요. 그게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가절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갔다. 원화 가치는 평가절하되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환율이 올라갔다. 상승했다. 인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원화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외환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이 바로 이제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의 공급이 있고, 원화의 판매자가 있고, 달러의 구입자가 있어서, 달러와 원화가 이제 서로 교환되는 게 같아지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외환시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달러를 매도한다? 그러면 매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여기 원화와 달러가 이렇게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말은 거기 설명도 막 복잡하게 있어서 달러를 사는 사람이 누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거기 다음 페이지 5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환시장의 균형, 네,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요걸로 그냥 대체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달러가 된다니까 사과의 개수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다시 여기다 보면 Q 사과가 있고 사과의 가격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달러의 거래량이고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사과의 공급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과의 생산 공급이 증가하고요. 사과에 대한 수요량은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달러와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달러에 대한 공급이라고 할게요. 달러에 대한 공급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요. 달러에 대한 수요는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를 내가 얻는 데 있어서 부담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달러가 비싸지는 거야. 그래서 우하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왜 필요로 하는가 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외국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수출해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달러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의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외국의 물건을 사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뉴욕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해. 그때 거기다 원화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죠? 이렇게 당황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지금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면 되겠지만 근데 보통은 우리가 원래는 그런 게 없으면 환전을 해서 가야 된다고.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가야지 달러를 내야 밥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에 대한 수요 이거는 우리가 외국에서 여행 경비를 한다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미국한테 돈을 빌려서 이렇게 차관 이자를 지급할 때 달러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점에서 바로 이렇게 균형 달러의 가격이 환율,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수요 공급의 원리랑 똑같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환율과 관련한 여러 가지 통화 제도가 어떻게 변천했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패권 시대에서 혼란 시대로 가다가 달러 패권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고요. 자, 이때도 보시면 이제 혼란 시대 때 이제 그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화의 금태환 중지가 되면서 그 다음 브레튼 우즈 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요. 이거는 이제 국제금융론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자꾸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요. 브레튼 우즈 체제, 닉슨 달러의 금태환 중지 선언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 가까운 거에서 이제 변동환율 제도로 이렇게 환율의 변동폭을 넓히게 되면서 오늘날 여러 가지 변동환율 제도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살짝 보시고
고정환율 제도가 뭐야?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환율이 고정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율을 고정시켜서 환율의 변동폭이 만약에 이제 국가의 힘이 약하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나라는 환율이 막 변동하게 되면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야, 다음 달 환율은 얼마가 될까? 지금 수출해야 돼?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예상하지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담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정 환율 제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은 미국의 1달러랑 우리나라의 1,000원은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환율의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관성 있는 대외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정환율 제도는요, 우리가 개방경제 하에서 대내외 정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중앙은행이 환율을 고정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공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환율이 변화할 만한 유인이 생긴단 말이지. 달러가 막 밖으로 빠져나가. 예를 들면 한국 경제 못 믿겠다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여기 외환시장이 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원화와 달러가 이렇게 거래가 되는 상황인데요.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가 되게 야, 너네 경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을 들고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에 투자해야겠다 해서 만약에 달러가 자꾸 미국으로 유출된다고 할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거나 아니면 미국의 금리가 이자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율이 2%인데 미국이 4%야. 그럼 똑같은 돈을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려고 이렇게 달러가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원화와 달러의 공급량에서 원화의 양이 비중이 많아지고 달러의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앞에서 환율은 뭐냐면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달러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는 외환시장에서 상승한다니까 이게 뭐야? 환율이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야.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환율을 이렇게 1,000원으로 고정시키려고 하는데 달러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서 1,200원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럼 여기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화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공급하고 달러를 다시 달러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달러가 지금 자꾸 부족하니까 달러를 공급해 주고 원화를 흡수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외환시장에 달러가 자꾸 희소해져. 달러를 구하기가 힘든 거야. 달러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그럼 달러를 공급을 해주고 원화를 흡수해줘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도 비슷해. 완전한 고정환율 제도는 아닌데 1996년 이때 자꾸 야 한국 너네 펀더멘털이 불안한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달러가 자꾸 나가는 거야. 우리나라 정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건전하고 괜찮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라 합니다. 뭐 달러로 주로 많이 보유하니까 달러 보유고라고 보시면 돼. 외환 보유고를 통해 가지고 달러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엄청 많으면 상관없는데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달러를 공급하다가 이게 부족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돈이 없잖아. 그래서 딴 데 빌리는 거지. 그게 IMF에 빌리는 거야. IMF에 가가지고 IMF야 왜?
야, 우리 좀 달러 좀 빌려줘야 되겠는데? 이러는 거지. 그럼 IMF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 빌려줄 텐데 이거 내가 받아야 되거든. 이자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돈 빌려주는 사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근데 지금의 경제 상태로 했다가는 내가 너 빌려준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너 내가 말하는 대로 구조조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난 거죠. 구조조정으로 해고가 되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자,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한다.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괜찮을 땐 좋아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외 경제에 영향을 받거나 달러가 유출되거나 이렇게 되면 환율을 유지하려는 가운데에서 이게 힘에 부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환율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있잖아. 이 불균형이 환율의 업앤다운으로 인해서 환율이 완충작용해서 여기 보시면 달러가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환율 인상으로 이렇게 돼서 뭐 국내에는 아무런 충격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야. 환율 유지하려고 뭐 중앙은행이 막 노력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는 이렇게 해외 경기의 여러 가지 상황이 국내로 파급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562페이지 환율의 결정과 또 환율의 변동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